이규봉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여야가 대선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쇄신과 혁신으로 당을 이끌어갈 새 얼굴,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송영길, 홍영표 3명의 후보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4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당대표에는 무려 1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은 언제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말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 한 목소리로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 국가주석 즉각 반발했는데요. 미일 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됐다는데 어떤 얘기가 또 오갔을까요?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홍현익 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가장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는 사법농단이 알려진 사건이었죠. 사법농단. 가장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법원에서 청와대 거래를 위해서 재판을 이용하고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 결국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구속 당시 기소 혐의가 무려 47개였어요. 47개. 그래서 현재도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재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다녀온 김은지 기자와 함께 취재기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누구랑 같이 주진우 라이브 듣고 계신지 한마디 보내주십시오. 주진우 라이브 365 프로젝트,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300여 분께 저희가 탄산수 보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다 받아가십시오. 오늘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KBS 김비치라 기자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자,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가 오늘 532명, 국내 발생이 512명으로 결국 국내 발생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3명 줄어서 100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4명이 더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로만 보면 어제보다 100명이 줄면서 6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지난 13일 이후 엿새 만에 확진자가 500명대로 줄어들긴 줄어든 겁니다. 네. 지난주 평일에 확진자가 최대 700명이었는데 네. 확실히 줄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말과 휴일 이틀간의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월요일 확진자 수는
늘 조금 적은 양상을 보이거든요. 예, 월요일, 화요일은 좀 적죠. 그래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오늘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수도권 중심에서 있던 게 전국 각지에서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인 감염으로 혹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와중에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요, 국내에서? 네, 이게 기존에 국내에서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건데 국내에 유입된 사례가 9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들 중에 지난달에 2명, 이번 달에 7명인데 예.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두 가지 변이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무섭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뭔가 변이가 한꺼번에 돼 있기 때문에 관건은 전파력이 더 큰 것이냐, 혹시 백신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일단 방역당국은 전파력이나 치명률 정보가 아직 적고 WTO에서도 주요 변이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벤 커코브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이 인터뷰에서 인도 변이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게 전염력을 높이고 항체 중화 반응을 약화시키면서 백신 효과를 저하할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4차 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염 확산세에다가 이런 이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해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참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WHO 마리아 벤 커커브. 예. 방송 기자들은 이렇게 벤 커커브 이런 어려운 단어도 참 발음을 잘하세요. 말을 어렵습니다. 잘하세요. 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 지도부 구성 지금 한창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이렇게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청년 정치하겠다면서 출마를 했던 정한도 용인시 의원이 있었는데 네. 어제 경선에서 이 의원을 제치고 3명이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경선에서 이 예비 후보들이 한 얘기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합동 토론회를 본다면 세 후보가 각각 어떤 점을 내세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송 후보는 실력과 유능함을 갖추겠다. 우 의원은 민생, 홍 의원은 소통을 내세웠는데 네. 사실 세 후보가 모두 당의 단결을 공통점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이 재보선거 끝나고 좀 쇄신해야겠다라는 강력했던 그런 의지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피력되면서 혹시 그런 쇄신의 이미지 자체를 당이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이 세 명의 지지율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거의 박빙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고요. 그런데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변수는 원내대표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당대표와 어떤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 여기에 지금 변수가 있다면서요? 네, 결국 셈법이 좀 복잡하고 해석도 다양해진 셈입니다. 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친문으로 채워지면 민주당 이런 쇄신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친문은 안 된다. 비문 세력 중에 나와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 반면에 네. 친문 쏠림이 결국에는 당대표 선거에서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제 전당대회 투표 방식, 역시 투표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당대회 투표 방식 보면 전국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국민이 10%, 일반 당원이 5%입니다. 결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권리당원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대표 후보들이 결국에는 후보 선거하기 전까지는 쇄신을 내세웠어도 결국 경선을 거치고 이제 본선을 놔둔 과정에서는 친문 그리고 권리당원에 호소하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조금 더 희석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후보라고 분류되고 있는 홍영표 후보가 지난주 주진우 라이브 와가지고 민주당에 비문 반문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없는 걸로 생각한다고 모두 다 친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당대표 후보들은 친문, 비문 프레임이야말로 가짜뉴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굉장히 반박하면서 계속 자료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국민의힘에서도 새 지도부 구성 한창입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네.
4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김태흠 의원이 어제 출사표 던졌고요. 오늘 권성동 의원이 했고 내일 유이동 의원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의원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반장 선거. 네. 인기 투표죠. 왜냐하면 그렇죠. 투표하는 모든 대상이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를 뽑습니다. 반장을. 의원들 간의 어떤 관계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초선의 표심이 관건이에요. 초선이 많잖아요. 전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101명 중에 56명이 초선이기 때문에 네. 이 초선 표심 잡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재보궐선거 후에 초선 의원들은 우리가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거를 극복을 하겠다, 또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누가 좀 개혁적인 비전을 잘 제시하느냐를 보고서 초선들이 자신의 표심을 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 전 총장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구애를 펼치고 있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존에 윤 전 총장과 이 후보가 어떤 관계인지를 좀 보고 야권 잠룡으로서의 이 선호도 1위인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향후 미래 비전을 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분위기가 좀 흐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나 저 윤 전 총장이랑 친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 선거기 때문에 보통 원내대표 선거는 개개인이 만나서 예. 표를 이제 구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초선에게 나는 윤 전 총장과 이런 관계다라면서 뒤에서 작업을 펼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네. 윤 전 총장과 뭐 검사 시절에 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자, 오늘부터 국회에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이 첫째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였는데요. 아무래도 야당의 재보궐선거 승리 그리고 대대적인 개각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거셀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백신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전체적인 대정부 질문의 관건 정말 그 포인트는 홍남기 부총리와 그리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계속되는 백신을 놓고 벌어진 설전이었습니다. 예. 그 예상을 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은 백신 수급과 관련한 정부 얘기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직접 그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나온 홍남기 대행에게 집단 면역 형성까지 6년이 걸린다는 보도도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하자 홍 총리 대행이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집단 면역 형성이 6년 걸린다는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며 국민이 불안해진다라면서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에는 1,200만 명을 접종해서 올해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될 거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엄청난 소란이 빚어져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느라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4월까지는 원래 상반기에는 더디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 세심하게 놓고 후반기에는 하루에 뭐 100만 명씩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진행상 지켜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화제인 것 같아요.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풍인데요. 정부가 단속을 시작한다고요? 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암호화폐 보통 이제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난 15일에 코인 거래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돼요? 하루에 24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네. 24조요? 이게 어떤 규모냐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3월 하루에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자 거래액이 각각 9억 원대였는데 이거 2배 합한 것보다도 뭐 10조 가까이 많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풍처럼 번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거래 방법을 봤을 때 자금 세탁이나 사기 같은 게 그렇죠. 걱정이 이루어지고 되네요. 있을 수 있다.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이 하루에 한 9조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24조라고요? 엄청난 것이죠. 와,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정부가 집중 단속을 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네. 보면 그 위험성이나 관리 단속의 중요성을 지금 알아서 부랴부랴 단속에 들어간 측면도 있긴 한데요. 예. 일단은 정부가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나서 그 현금을 출금을 할 때
예. 그 과정을 금융위사나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부터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네. 좀 용어가 재밌기도 하고 어려운데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좀 더 비싸다면서요, 이 암호화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높은 걸 이용해서 외국 거래소에서 출금을 하면 그 차익만큼 이득을 챙기는 건데 이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내인이 외국 거래소에서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자가 반대로 이걸 해서 뭐 실제 중국이나 동남아인들이 자금 세탁에 악용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위가 집중 단속을 통해서 의심 사례를 파악을 하면 경찰과 국세청에 알리고요. 또 해외 송금을 할 때는 실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는지 기재부가 살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이 제도권 안에서 집중 단속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도 속출하고 있어요. 네, 거의 주식 사기랑 수법은 참 비슷합니다. 이게 SNS 계정으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을 한 다음에 나한테 3천만 원을 송금하면 암호화폐로 돈을 300% 불려서 입금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잠적을 하기도 해서요. 아니 SNS를 보고 이 글만 보고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투자 전문가를 사칭을 한 데다가 처음에는 소액을 통해서 실제 암호화폐로 100% 불려주고 아하. 그 다음에 거액으로 가는 그런 수법인데 오늘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사기 고소가 엄청 늘고 있어서 금감원에 접수된 것만 해도 작년 한 10달간 55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더 늘고 있을 겁니다. 5875님. 코인 집중 취재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내가 빠져서요. 매일 싸워요 얘기합니다. 실제 많이 잃으셨나 보죠. 네. 김비치라 기자 혹시 암호화폐 합니까?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네. 실제 공부하고 관련해서 있구나. 공부한 친구들이 좀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기 말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화폐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취재가 듭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남성과 여성, 특별히 20대 남성과 여성 왜 그런지 서로 좀 반목하는 듯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 이런 논의가 뜨거운데 아무튼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이 청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낮에 확인하니까 5만 3천 명까지 동의를 했더라고요.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네, 청원인이 이제 올린 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우리 군이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고 따라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병을 구성해야 한다. 여성은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도입을 좀 검토해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징병 문제는 사실 주기적으로 나오고 국방부에서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전후해서 이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뜨거운 네. 이슈가 되면서 이 얘기가 청원에 올라왔고 그 전에 정치권에서 벌써 징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제안을 하는 의원들도 나와서 좀 논의에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박용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실제 그 대권 도전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발간한 저서에도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해요. 지금의 징병제를 폐지를 하되 남녀 모두 40일에서 100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양성을 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만하긴 한데 또 여자도 군대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또 한번 토론해 볼 일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 징병제 도입한 나라가 여러 곳 있죠? 가장 가깝고도 먼 곳에 있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이렇게 8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성이 24개월, 남성이 30개월을 각각 의무 복무하는데 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임신, 종교로 이제 면제가 가능해서 그렇죠. 실제 여성의 50% 정도가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북한은 우리가 또 TV 보면 많이 나오죠. 여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7년간 의무 복무를 하는데 부대에 따라서 30%까지 여군이 근무하는 비율도 있다고 합니다. 네.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역대 최대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국가가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뉴스 쓰면서 많은 이제 회사의 남자 동료들이 맞아. 육아휴직 진짜 최근에 엄청 트렌드야라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정말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저희 동료 기자들만 해도 그 아이가 태어나고 벌써부터 육아휴직 바로 들어가서 2년간 하고 있는 동료도 있는데요. 취업 상태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육아 전담 남성이 13,000명인데 이 수치가 1년 전보다 6,000명이 늘었고요. 이 증가 폭도 가장 크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네,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좀 잘 봐야 될 게 반면에 육아를 전담한 여성은 1년 전보다 93,000명이 줄었고 10년 전에 비교하면 37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37만 명이 감소했다고요? 네, 여전히 이제 여성의 육아 비율이 높긴 하지만 네. 추세로 본다면 확연하게 남성 육아 인구가 늘어나고 여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전담 남성 10명 중에 7명이 남성이라고 해서 은퇴를 한 뒤에 손주를 돌보는 노년층이 아니라 3040, 그러니까 한창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나이에 육아를 선택한 남성들이 많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즘 삶에 대한 방향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네, 가족들과의 삶이 이제 소중해지면서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프로그램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굉장히 놀라운 뉴스입니다. 6787님 안녕하세요. 주진우 아나운서님 항상 저녁 지으면서 잘 듣고 있어요. 주진우 아나운서님 제가 저는 아나운서 아니에요. 목소리가 너무 네. 좋으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1948님 백신 주사 맞으라고 전화 왔어요. 연락 왔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는데 방금 연락 받았죠.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 있네요. 네, 조심히 잘 맞고 오십시오. 3041님은 주진우 라이브 특히 딱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만큼이나 좋은 뉴스 없을까 부탁해요.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3012님 날씨 이럴 줄 모르고 패딩 입고 나왔다가 욕창 생기기 일보 직전이지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주진우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짜릿하고 신선하네요. 주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비치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다녀오실까요? 이현 씨. 네, 퇴근 차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작업을 하는 곳도 많은데요. 호남고속도로 태인 부근 양방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는 천안 쪽으로 1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전으로도 천안 쪽은 동광주 부근에 차가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정체되는 곳도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다부 부근이고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서 2km 구간 영향을 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 부근의 정체가 사고 때문입니다. 더 가서도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다가 판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에 이동 많이 답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정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신다면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1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쪽으로도 시흥 요금소와 송내 사이는 양방향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차도 많이 늘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여의도 구간까지 그리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양화대교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버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미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그리고 중국 각국의 속내는 어떠한지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과 스가 미일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로 주고받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림픽은 해야 되겠는데 매일 확진자가 4,000명씩 나오고요. 예. 그것도 더 잘 조사하면 더 많은데 다 적절히 조사하는 사람을 조금밖에 안 하죠. 네. 조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은 해야 되겠는데 일단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죠. 그리고
미국이 하도 지금 중국을 때리니까 일단은 비율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건 얻는데 안보 부분에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미국 일본의 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센카쿠 열도도 미국이 그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못 받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비율을 많이 맞춰줬는데 근데 일견 보면 한국의 일부 언론은 마치 일본이 상당히 많이 주고 나름대로 뭘 받았는데 네. 미일 동맹은 좋은데 한미 동맹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의 한미 동맹이 우려스럽다는 듯이 이제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많이 해요.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본 총리는 백신 가뭄 해소했는데 이 정부는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은 4,000명씩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6,700명이잖아요. 네, 지금 500명대고. 그런 거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는 많아도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미국이 일본한테 백신을 준 거는 나름대로 올림픽을 하는데 저렇게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좀 가려내서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도 외교를 더 잘해서 백신을 많이 더 빨리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외교를 자꾸 일본과 비교를 하는데요. 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왜 동참 안 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센카쿠라고 하는 일본이 거의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있어서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해 주는 게 절실히 필요한데 예.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오히려 무역에서 엄청난 이득을 받고 있고 동북공정이나 뭐 이호도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이 되는 거는 사실 미일동맹이 반중동맹이 되더라도 네. 한미동맹이 반중동맹이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자꾸 반중동맹으로 밀어붙이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일부 지식인들이나 언론은 그걸 자꾸 밀어붙이는데 뒤에 대한 한중 관계가 훼손됐을 때 우리가 받을 엄청난 불이익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예. 그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이 저자세 조공 외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햄버거가 제공된 2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보인 스가 총리의 모습 가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 총리도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비유적으로 햄버거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바이든이 자기의 가장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햄버거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비하하고 싶고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나마 햄버거도 제대로 못 먹고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느냐고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일본 총리가 애는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견 보면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는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그다지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아마 상당히 이제 중일 관계가 심각해질 겁니다. 중국에서 좀 단호하게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 이렇게 반발했더라고요. 그렇죠. 52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에서 대만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중일 간의 수교 이후에 한 번도 정상 차원에서의 성명에는 나온 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가가 미국의 바이든의 요구를 그걸 들어주고 올림픽에 대한 지지나 백신 같은 걸 받은 거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너무 이제 고개 숙인 거 아니냐. 근데 나름대로 또 백신 얻어왔으니까 또 칭찬도 받을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뒷감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때리면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네. 미국에 동참해서 중국을 때리는 나라를 강력하게 때리는 걸로 중국이 지금 안가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중일 관계는 상당히 한동안 안 좋을 겁니다. 중일 관계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아베가 한 대로 하면은 우리가 일본 대신 두들겨 맞겠죠. 아, 예.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중국 현재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있지 않습니까? 쿼드 네.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한테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할까요?
작년에 그 폼페이오가 일본에 갔을 때는 우린 중일 간의 경제 협력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네. 근데 바이든 정상회담을 하니까 일단 바이든 입장을 세워주려고 예. 쿼드 협력 계속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쿼드에 가담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특히 일본 우익 언론이 보도했듯이 서울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의 안보실장 만났을 때 쿼드 가담해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일부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건 완전히 오보라고 제가 오보였습니까? 예, 완전히 오보였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 그러고. 네네. 물론 뭐 미국이 희망은 하죠.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담해 주길 바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히 요청했다가 우리가 한미 동맹은 제3국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이지 제3국을 반대하기 위한 동맹은 전혀 아니다. 예. 이렇게 나올 경우에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미국도 자제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따라서 네. 미국이 쿼드 플러스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이든이 희망을 할진 몰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한미동맹은 투명성, 포용성, 그리고 제3국에 대한 어떤 그 반대를 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다. 협력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동맹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쾌해졌습니다. 스가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는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패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미국이 수위를 조절했거든요. 네. 미국은 아직 그 완전한 그 대북 정책을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CVID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핵과 미사일,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패기를 넣었다면 네. 북한을 자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북한이 김정은의 발언을 따서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요 발언만 공동성명에 넣었는데 스가가 굳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CVID 얘기를 한 거는 자신들의 입장이 그거라는 거죠. 네, 얘기는 했는데 이 공동 성명 문에서는 빠졌죠. 미국의 주장으로 빠진 거죠. 아하.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건가요, 그럼? 확립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네.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건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길 바라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수준에서 맞춰질지는 미국이 이를테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약속한 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4개 지키겠다. 이 정도 체면을 지켜주면 북한이 나올 텐데. 네. 그런데 미국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한 거죠. 네. 근데 조절한 것은 미국이라는 거죠. 조절한 것은 미국이고 일본은 어떻게든 좀 문구도 넣고 그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야 기다려 봐라. 북한을 좀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나 봅니다. 그렇죠. 바이든 정부는 그러면 본격적인 대북 정책 어떻게 보여줄까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까요? 이달 말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북한도 태양절 소위 김일성 생일날 네. 도발을 안 했습니다. 북한도 자제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청문회가 동아태 담당 차관보나 차관까지도 아직 청문회가 끝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네. 과거에 2009년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때 계속 시간 끌다가 4월 5일 날 장거리 미사일 쐈거든요. 예. 북한이. 근데 지금 4월 거의 20일 다 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마냥 이렇게 지체에다가는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정말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빨리 북한에 조금 체면을 조금 세워주면서 일단 대화를 끌고 나오고 대화를 하면서 청문회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보다 설득력을 발휘해서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 합의 내용 같은 건 지킨다고 해줘라.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그렇죠. 국가 원수였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외교 정책이 바뀌면 그게 책임 있는 강대국이 아니죠. 네. 그리고 종전선언 같은 것도 해줘도 미국한테 하등 손해볼 게 없는데 예. 그런 거 해주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얻어내자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해야죠. 예. 네. 바이든 그래도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이 백신을 좀 받아온 거는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달에 한미 정상회담 있는데 백신을 좀 받아올 수는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제 그 백신 문제도 협력을 최대한 추구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5월 말이니까 좀 늦잖아요. 네. 그 전에라도 계속 노력해서 설사 뭐 미국 게 아니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더 확보를 하고 예. 또 뭐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도 다 검토해 봐서 만약에 미국이 더 안 준다 그러면 제3국에서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미국이 백신을 만들고요. 수출하는 거는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생산한 거를 다 거의 그냥 자국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인도적으로 이 백신 문제는 좀 미국이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력의 길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인류 공영과 그 책임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사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했을 때 너무 이기적이다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예, 예. 예, 뭐 인종 문제나 뭐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만 좀 다 차이가 나고 대중 정책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고요. 네. 그리고 무역에서 이득 챙기는 건 본래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챙깁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2번 맞아서 이게 완전히 그 면역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3번까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백신 얻어오는 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백신 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굉장히 걱정인데요.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은 좀 느긋한 것 같습니다. 이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미국이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는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방사능이 늦게 가겠죠. 근데 예. 미국은 아직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조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가 더 미국에도 상당한 피해가 간다는 걸 조사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국제해양재판소에다가 제소하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해서요. 네. 지금 일본이 방류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내일 모레 하는 건 아니고요. 2년 뒤에 하면 그로부터 또 200일 뒤에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시간은 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놔야 되고 일본의 수산물 한국에 들어오는 거 더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예. 또 한국의 NGO가 일본의 어부들도 굉장히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NGO가 일본의 NGO와 협력하고 미국의 NGO와 협력하고 그린피스 같은 세계 환경기구들하고도 적극 협력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나서서 일본이 어떻게든 이거를 돌이켜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는 미국은 지금 아베가 미국에 가기 전에 대만 문제를 같이 공동성명에 넣는 것처럼 이 선물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런 선물을 가져가면서 가기 직전에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일본에 대해서 한 수 접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IAEA가 철저히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IAEA의 예산에 1년에 미국이 25%를 가장 많이 내고 중국이 11% 내고요. 네, 일본도 3등으로 예산에 기여를 해서 8%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몇 배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쪽으로 기우는 거죠. IAEA도 예. 예산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국제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면 그만큼 혜택도 보는 건데 어쨌든 IAEA도 제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가 그 심각성을 알려서 미국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의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우리는 뭘 챙겨가고 뭘 챙겨와야 될까요? 일단 백신 외교는 계속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그냥 대화한다 문만 열어놓지 말고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그 트럼프가 약속한 거 정도는 지킨다 그러고 종전선언도 해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한테 너무 많이 신세를 지금 그 안보 문제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휘권 전환, 전자권 전환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서 우리가 전술 교리도 만들고 작전 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한국군이 스스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전자권을 가능한 빨리 가져와서 미국한테 조금 신세를 덜 지어야
결국은 미국의 입김에서 좀 벗어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반미적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의 국익을 좀 존중해 달라.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반중 노선에 서면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이 중국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 미국은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섣불리 반중 노선에 서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 망가집니다. 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한미 우호관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약간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증진해 나가고 그러면 그래야 또 북한도 남북 간의 대화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든지 북미 대화를 하도록 적극 설득해서 바이든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진짜로 전직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지키면서 신뢰받는 나라가 돼서 북한이 미국을 믿고 핵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미국의 신뢰성을 점검해봐라.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당당하게 나가자. 7925님께서 외교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혜정님께서 백신을 미국에서 얻어온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오는 것이지 얻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더 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는 좀 건강해지셨습니까? 네,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 일산에는 김연아가 있습니다. 일산의 김연아는 계속 기분이 좋으세요. 지난주에 네. 최민희 의원 안 오니까 너무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보고 싶었을 거예요. 보고 싶어서 웃었어요. 그럼요, 보고 싶었어요. 네. 큰일 날 소리 말은 하시네. 별 얘기 안 하시면서 계속 요새 좀 발걸음이 가벼우시죠, 김연아 위원님? 네, 체중을 줄여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표정이 좋은 게 또 운동을 하셔서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 있습니다.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3파전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지금은 오리무중 같아요. 진짜로요? 네, 여론조사가 발표되긴 했는데 세 후보의 격차가 2%, 1%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뭐 지지하는 후보 없다가 뭐 이 후보들 지지하겠다는 거에 개인별로 보면 3배가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오리무중인 것 같고 소위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선거도 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를 동시에 하고 있죠? 네, 일단 원내대표 선거가 26일에서 한 29일 사이에 치러질 것 같고요. 예. 당대표 선거는 저희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전국위도 소집해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당원 당규도 좀 개정 사항이 있어서 빨라야 6월 중? 빨라야 네. 2월 중이요? 네. 당대표 후보만 지금 14명입니다. 다천. 김연아 위원은 왜 없습니까, 여기? 나 속상합니다. 아니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초선인 김웅 의원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요. 김무성 전 의원, 지지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뭐 지금 국민의힘 약간 초선들의 비중도 높기도 하고 또 초선들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영향이 여론조사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초선이 당대표를 도전한다. 왜 민주당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당대표는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은 추스러야 되는 거라 초선이 하기 힘듭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은 이제 초선들이 좀 지원을 했고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이게 인재는 아니고 그래서 김연아 의원님이 그런 분이
사실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최고위원을. 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나가도 최고위원도 어떻게든 뽑잖아요. 그래서 김웅 의원이 그 반사 이익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김무성 대표, 조경태, 홍문표 이런 그 국회의원 분들은 사실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초선들이 나가서 하겠다고 떠들고 그래야 국민의힘은 더 치열업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게 근데 당초에 그 안철수 당대표가 그 서울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안을 하신 거죠. 예. 근데 그 제안이 조금 애매한 게 그때 워딩을 좀 살펴보면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국민의당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백풀 때 물어봤대요. 그럼 시장이 안 되시면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다고 했고 지분도 요구하지 않는다. 조건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게 마지막 얘기,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을 물어라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근데 뭐 23일까지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당원들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돼서 당원들의 뜻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뭐 저희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어떻게 될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도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근데 그걸 그대로 다 워딩으로 드러내면 국민들은 헷갈리시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초기에 가장 높은 지지율, 40% 이상의 시장 후보 지지율을 받고도 나중에는 결국 오세훈 후보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범한 어류를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식 화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를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번에 합당권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서 뭐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막 절박하거나 반드시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사실 지금 들어가 봐야 그것도 뭐 n분의 1 중에서도 스몰 n분의 1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큰 안철수 후보로서는 걸림돌이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놀고 싶은데 안 놀아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입당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깥에서 계속 다른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입당하거나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복당의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복당서를 내시고 그게 지역당에서 받아들여지고 이제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경우에는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이 복당 절차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은 사실상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본인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데 그걸 뭐 사전적으로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아마 그거를 본인의 복당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서 좀 그런 서운한 마음을 바깥에서 지금 계속 회복으로 전하고 계신 입당 원서 것 같아요. 내면 받아줄까요? 아니 뭐 그거는 절차를 받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아니 받아주게 되죠. 이거는 이게 정치의 법칙인데 그게 뭐 좋건 나쁘건 현실은 이렇게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못 받죠. 네. 왜냐하면 그 선거 때, 그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쨌든 마지막에 구원투수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줬잖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당선이 됐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당의 공천이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나가서 당선되고 다시 그것도 들어와서 압도적으로 됐어요. 네, 홍준표 대표도 높은 표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럴 때는 고 당대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대표 역할을 하실 때는 못 들어와도 이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국민의힘의 체제가 안정되면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당신은 안 돼라고 할 근거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라 저는 뭐 순리대로 하면 뭐 좀 지나서 혹은 뭐 전당대회 이제 그 대권 후보 전당대회 앞두고 네. 뭐 그전에는 김연아 입당이 의원님 될 어떻게 것 보세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도 하시고 저희 당에 계셨을 때의 분위기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7일 이후에 국민의힘은 달라졌고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이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데 기꺼이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저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런 것에 동의하시지 않으면서 단순히 복당만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아도 당이 달라진 모습 때문에 저는 예전과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분위기로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글쎄 책 읽고 네.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저도 기사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네. 비대위원들하고는 따로 만나거나 또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히 그만두시고 나서는 특별히 연락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김연아 위원을 각별히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각별히 생각한 게 아니고요. 네. 그건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네. 그래요? 따로 보시지는 않고요? 네, 아직은 뵙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숨 좀 돌리고요.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민주당에서 뭐 남녀평등 복무제 나왔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요. 이재용 사면론은요.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재영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엄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폐장애 진단을 받은 재영이는 소통에 어려움이 많지만 조금씩 세상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영이 생각만으로 벅찬 엄마에게 또다시 걱정거리가 찾아왔는데요. 1살 터울의 재영이 동생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재영이 아빠는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돼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엄마는 이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재영이 가족에게 찾아온 지금의 절망이 머지않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더워지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서울이 19.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약간 웃돌았고요. 전국에서 가장 덥다고 느껴지는 곳이 울진으로 25.9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최고 기온이고요. 점차 주 중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띠면서 특히 수요일은 전 권역이
덥겠습니다. 이젠 더워지는 주간이 이어지는데 내일은 서울이 23도까지 오르고 대부분 2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은 특히 이번 주 중 가장 더워서 서울이 무려 27도까지 오르는 등 모레 수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넘겠습니다. 목요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등으로 목요일까지 평년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만 내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꽤나 낮아 서울 9도, 일부 내륙은 5도 안팎으로 내일 아침 쌀쌀한 곳은 서리 소식이 들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맑은 하늘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건조하겠습니다. 충북 내륙과 동쪽 지역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 특히 강원 영동은 강풍특보까지 겹쳐서 강한 바람 속에 메마름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로 인한 불편함은 없이 보통인데 대부분 맑은 하늘 속에 이제 오존 농도가 내일 오후에 일시적으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6.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30세 미만을 제외하면서 남게 된 백신 64만 명분을 60에서 64세 접종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0에서 64세 접종은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70명 늘어 총 449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습니다. 강남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와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이 월 송금 한도 제한,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본 오사카부가 중앙정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사카부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전날까지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와 함께 원회에서 더 내밀하게 분석해봅니다. 민주당이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내놓는 정책인 것도 같은데요. 대선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 남녀평등복무제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20대 표심을 잡겠다고 접근하면 망하죠. 망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망해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더 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 네. 먼저 경청하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처음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가 좀 개선되면 뭘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늘 주장하듯이 정치는 지독한 연애와 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사랑하다 돌아서면 그 한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어떤 대책을 던진들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우선 저는 프로세스가 이게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건 긍정적이에요. 근데 네. 번지수가 좀 잘못됐어요. 우선 들으세요. 경청하고. 그리고 이 군 복무와 관련한 이 문제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예. 19대 때도 군대 갔다 온 군 가산점 문제로 우리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둘을 키워보니 아들이 사실상 군대 가는 과정에서 거의 3년의 공백이 생겨서 네. 아 저거는 가산점 줘도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부 토론에서 전 늘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니 그런 역사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현황도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20대 여성 중에 우리도 군대 의무제 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신체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상 그것까지 왜 하라 그래. 우리는 출산까지 해야 되고 육아에도 시달리는데 그 의견이 있을 테니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던지기 전에 우선 듣고 경청해라. 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돌아섰어.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잡으려면 일단 뭘 좀 자성하고 되돌아보고 들어야 되는데. 근데 뭔가 대책만 막 내놓으려고 하면 급하네 마음이. 이거는 정말 그 사랑해 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알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자, 김연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 뭐 정치를 사랑에까지 비교하는 단계로는 못 갔는데 네. 정책 중에 특히 대한민국에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악재가 몇 가지 있어요. 부동산, 교육, 네. 그다음에 바로 군대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앞에 두 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건드렸다가 사실은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다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상당 부분 교육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마지막 한 가지까지 또 건드리시네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사회를 분열로 가져가게 할까.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군대를 갔다 오신 분, 또 우리나라가 이게 남북과 대체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군의 군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이 남성분들이 꽤 많아요. 한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있는데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너무나 이 여러 갈래로 의견이 대립돼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라는 측면에서 이게 꼭 20대 남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걸 던져야 될까?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의 엑스맨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박용진 의원이 이제 대권 출사표를 던지면서 아무래도 자기 정치를 하게 되면 때로 무리수를 두고 그 무리수가 딱 맞아떨어지면 뭐가 되고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뜨거운 감자에서 이게 핵심 의제가 되려면 지도부가 채택해야 되는데 이게 채택되기가 지금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군대 문제를 얘기하려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모병제에 대해서. 모병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모병제도 그게 이제 김두관 의원이 뭐 대권 지난번에 나섰을 때 모병제 던졌는데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었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 의제를 먼저 던지면 이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김연아 의원님 말대로 그냥 부작용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제 신중하게 이걸 의제화할지 그냥 개인적으로 의원이 그러는 건 또 막을 수 없는 게 국회잖아요. 네.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2016님께서 정치는 지독한 사랑이다. 명언입니다. 지금은 할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자세 가져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0835님께서 여성이면서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출산은 출산대로 국방 각각 가산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운동 당시에 일주일이면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네, 일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착수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좀 선거적 선거 술사. 때. 네, 저 그런 거였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국민들도 아시는데
이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데다가 네.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의 아마 가장 큰 그 책무는 시의회를 뭔가 본인에게 협조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저는 국민들이 일주일 내에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믿고 뽑아주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다만 지금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뭔가 스톱시키고 국면을 전환할 그 수단으로서 오세훈 후보가 저는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양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풀까요? 부동산 문제를? 지금 저는 그 재건축 규제 완화로 뭐 일부 아파트 가격이 뛰는데 호가인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수고 굉장히 대형 평형이라서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규제 완화가 특정 지역의 이벤트로 끝나면 가격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네. 전반적으로 규제가 다 완화돼서 지속적으로 다른 데서도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신호가 잡히면 저는 이거는 꺼질 거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단기 부작용에 대한 보완 조치는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당장 아파트값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그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진짜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요? 저 네. 얘기는 이 재보궐선거 전에 이 집값이 좀 안정되는 흐름이 있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나마 안정화되던 집값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고 이게 들썩거린다. 이런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저 말씀은 문재인 정부 때 막 집값 오를 때 그때 제가 토론회에서 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건 맞아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은 제 말을 안 받아들여줬죠. 그러니까 몇 개가 호가가 올랐다고 해서 혹은 몇 개가 거래됐다고 해서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현상이 그 호가가 오르는 게 한 지역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넘어서 그 인근 지역까지 25평이 거의 지금 일주일 사이에 7천만 원이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범이다. 이거는 그냥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런 지역에 거래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거래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등등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그 방법에 반대해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에 초과 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거를 유보시킨 법안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름은 그땐 국민의힘 아니죠. 그쪽에서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동산의 수준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정부 정책의 잘못만으로 이게 오른다 이렇게 말할 시기가 지났다. 오늘도 제가 유동성 부분하고 금리랑 막 이런 거 엄청 자료를 봤는데 이게 일개 그 정당에 대한 호불호 비판으로 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좀 여야가 이제 진짜 특위를 구성하든지 뭘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오세훈 시장이 그런 공약을 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 말 하면 뭐 하냐고. 네. 집값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저는 안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시기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따지지 말고 이제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대책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김연아 의원님이 이사 대책 같은 것을 정권 초기에 했어야 된다. 그 말에 전 전적으로 동의를 네. 하고 그럼 그 이사 대책의 추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와 그러니까 SH와 LH와 등등이 손잡고 뭔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여야가. 그러니까 공을 정부가 안 가져가도록. 그래서 네. 이런 대책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예요. 제가 오세훈 시장 이후에 이 집값 호가라도 뭐도 막 뛰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이제 정쟁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죠. 김연아 의원님 부동산 전문가로서 자, 더 이상 집값이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된다. 어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부족한 서울시장은 지금 요만큼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뭘 하겠다고 하는지. 종부세 기준 완화한다고 하고 있고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오세훈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집권 여당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또 완화한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합류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근데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 그래서 그 근데 그 규제가 공급 규제와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가 사실은 어떤 순서로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또 효과를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아무도 이것을 코디네이터 할 만한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슈퍼바이저를 국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부까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종부세 기준을 뭐 9억에서 12억으로 하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부터 이 종부세에 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액수 기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액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이 부동산 때문에 졌어. 세금 올라서 졌어.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더라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해야 될 그 태도는 그거 그대로 해서 뭔가 대책 내는 게 아니라 스타디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일단 들어라. 공부해라. 네, 일단 듣고 그리고 막연하게 세금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세금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반발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 투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들을 찾아서 대책은 충분히 고민한 뒤에 내도 되는데 저는 어떤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한 걸 언론 보도에서 봤어요. 이거 민주당 입장은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 그래요? 네. 정청래 의원이죠. 저는 그 제목만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안 되죠. 여기에는 기준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1가구 1주택인데 거기에 오래 살아서 강남에 집값이 올랐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강북이라도 집이 10채 있어서 총액이 12억인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달라야죠. 그래서 제가 유능한 개혁, 섬세한 개혁 이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급한 개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인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말 기술적 개입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어떻게 풍선 효과를 가져올지 그다음에 지금 규제가 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푸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대신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제가 봤을 땐 이 기술적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토부 차관 국토부 오랜 관료죠. 오랫동안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국무조정실 저도 옛날에 국무조정실 제가 파견 가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요. 늘공이면서 국무조정실 경험이 있다. 그다음에 이분은 지금 예산통이잖아요. 지금 예산통이 할 수 있는 건 국토부에서 공시가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LH 사장 이런 사람을 정말 파격적으로 진짜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사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LH가 그런 큰 문제가 있었는데 LH 내부에 뭐 인사와 관련하여 뭐 본부장급 이상이 일괄 사표를 냈다거나 지금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거는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LH 사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사 대책은 사실 야당도 동의해요. 얘기해 보면 저게 시기가 좀 늦었다 이런 얘기니까 이사 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사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야당의 지혜를 구할 건 구해야죠. 저는 이런 게 협치 인사라고 생각해요. 네. 2014님께서 선거 전후 부동산 정책 보도가 같은 언론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 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가격 오를 때는 다 그 거래 내역 어떤 거래 형태인지 살펴봐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또 그런 거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호가고 특수한 거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막 하니까 잘못 보면 막 오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언론의 생태니까 중요한 건 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여론이 이렇게 너울 칠 때 전문가가 일관된 시각으로 신뢰의 말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여론조사에 보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문제가 있었다라고 국민들이 대답하고 있어요. 네. 그 정책의 내용보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신뢰를 누가 주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당한 메신저를 내세우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나름 전문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본인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LH 사태로 물러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후임을 누가 왔는데 문제는 이제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적인 장관이 왔다가 일종의 상처도 입었고 저는 후임 장관이 절대로 무리하게 추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 대책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너무나 꿈의 정책이에요.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언론 보도 약간 핀트가 빗나갔는데 언론 보도 얘기는 그게 아니고 똑같이 재건축 재개발 그 해당 지역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게 호가든 뭐든 근데 언론 보도가 예전에는 집값 폭등해서 난리 났다 이렇게 했는데 오세훈 시장발 집값 폭등이 일어나니 뭐 훈풍 분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언론이 잘못하는 거죠. 그냥 똑같아야죠 기준은. 네, 그 얘기 아마 지적하신 것 같고 이런 언론의 문제는 오래된 것인데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이제 지지자들이나 언론 그 국민들은 언론 보도가 왜 이러지? 이러실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이 언론 보도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일단 조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사 대책은 아마도 저는 보수 정부여도 이사 대책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아니요, 이사 대책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물량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진짜 물량 많고요.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공급이 적어서 그렇다고 공급을 내놔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로 짓는 거 말고 기존의 주택을 양도세 조정을 통해서 내놓는 정책을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를 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의원이 얘기하시는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정부 대책 다 보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섬세하지 못하다. 이게 좀 더 유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 대책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그 대책의 효과를 못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건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까지 할까요? 부동산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요즘 무슨 취재로 바쁘신가요? 네, 오늘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좀 다녀왔는데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네, 요새 계속 일주일에 3번씩 열리고 있어서. 일주일에 3번이요? 네,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황제 재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인데요. 네. 요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이 증언 녹취 파일만 계속 듣다가 끝이 납니다. 녹취 파일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재판이 우리가 법정 드라마를 보면 네. 검사가 이렇게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또 변호사가 대응하고 그리고 또 판사가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혀 그런 절차가 아니라요. 과거 재판에서 있었던 증인 신문을 녹음으로 그냥 틀고만 있습니다. 아니 과거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전임 판사가 재판하던 내용을 가져다가 듣는다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건 판사님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는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원칙을 이제까지 아무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 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재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사실 소법정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소법정이요? 이거 중요한 재판인데 관심이 없습니까? 네, 과거에는 대법정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법정으로 옮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소법정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인으로 보이는 분들과 혹은 풀기자 2-3명 이렇게만 와 있고요.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그거 틀겠습니다. 몇 월 며칠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계속 듣고 있다고요? 네, 그게 거의 하루 종일 열리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한 달 넘게 걸릴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녹음을 틀면 다들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이 재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제가 관찰했을 때는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조시나요?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대충 눈을 감고 있다. 예, 이 증인 신문을 녹음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절차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재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100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만 하면. 근데 원칙대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뭐였냐고요. 그 전엔 제가 피의자였어. 제가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바뀌었으니까 지난 재판 거 다시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꿀밤 맞습니다. 실제로 때리진 않을 텐데요. 네. 이제 그렇게 기각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기각되죠. 그리고 보통의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어떤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권리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만 유독 원칙 원래 이랬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재판을 갔다 오고 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저기 좀 법조인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이것이 과연 피고인의 권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것은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권리 남용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무용하고 하지 않아도 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네? 이것은 단순히 권리 차원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새로운 재판입니다. 예전에는 재판에서 프린트를 했는데 출력을 했는데 출력 서체가 다르다고 막 그거 가지고 따지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때도 사실 좀 시간 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2019년 재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나온 파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파일과 그것을 프린트한 종이 파일이 똑같은지를 확인해보는 절차였습니다. 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가 되는 절차이긴 하거든요. 네. 김세정님 질문입니다. 질문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신성한 법정에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서초동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각입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짐작입니다. 제 짐작입니다. 그냥 재판을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짐작은 뭐냐면요.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고 정권이 바뀌고 재판을 받으면 결과가 바뀌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을 1심당 6개월 안에 결론을 못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는 재판을 꼼꼼히 미루어서 받겠다. 이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해석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보통 사람으로서 사실 생각하기 힘든 피고인의 권리 절차이긴 하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좀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사실 심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데 네. 유독 이 재판에서만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황제 재판이다. 이런 그렇죠. 비판도 기사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니 원칙이 모든 만인한테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전직 대법원장한테만 이런 힘센 사람한테만 지켜지니까 이걸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저 같은 사람은 좀 불만 있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아직 1심 재판이 한참 남았습니다. 네, 아주 뭐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계속, 상황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더 할 수도 있어요. 다음 뉴스 만나볼까요? 네, 방종호 전 TV조선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 고발당했었죠? 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건데요.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 잡아라 이런 곳에서 지난해 방종호 지금은 TV조선 이사입니다. 방 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안진걸 소장 또 나오네. 네, 네, 그렇죠. 이들은 방 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자금 19억 원을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 끼쳤다. 그러니까 배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경찰이 방이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그라운드에 손실을 입힌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이 고의가 있었다거나 임원이 그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방종호 이사 쪽에 좀 유리한 판단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 절차상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시민단체에서 경찰이 제대로 판단 못했다. 기본적인 법리도 오해했고 해당하는 증거 정황 이런 거 다 무시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요. 예. 경찰에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뒤늦게 받아들여서 검찰에 뒤늦게 송치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그 규정이 바뀌어서 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또다시 검찰이 또 경찰로 보안 수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미루는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직접 제가 취재를 해보진 못해서 그 이야기까지는 확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지금 그 신고된 사안이 고발당했죠? 있습니다. 예. 네.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또 사건이 들어간 게 있는데요.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TV조선을 운영하는 하이그라운드 등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네,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이런 거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TV조선이 방영한 드라마가 8편이 있는데요. 그중에 6편이 하이그라운드가 공동 제작한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하이그라운드가 방이사가 대주주인 회사거든요. 네, 그렇죠. 35.3%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일감 몰아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여기를 정거장처럼 저 TV조선에다 드라마 납품하려면 저기 가서 손잡아야 돼. 뭐 거기서 관행처럼 뭘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2019년 매출액 가운데 TV조선과의 거래로 인한 규모가 98.9%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네. 그냥 뭐 그쪽이 다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승수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TV조선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이그라운드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준 거하고 적자 본 거하고는 또 이게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뭐 당국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따르겠다라는 입장도 미디어 오늘에 냈다고 합니다. 아, 판단한다면 따른다. 네, 약간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또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네, 이날을 맞이해서 장애인 5명이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장애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상도, 김은혜, 허은하 등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모욕 발언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법원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죠.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네, 해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혐오 발언을 했다. 이렇게 소송을 낸 장애인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차별이 될 수 있는 말이 뭔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기억연대 비리 의혹에 입장을 표명하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외눈박이 대통령. 이거. 네, 외눈박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고요.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 배우자가 일본 도쿄 아파트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박 후보에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꿀먹은 벙어리 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허은하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초선 의원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집단전 조현병 얘기 계속 정치인들이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광재 의원은 지난해 7월달 홍남기 부총리에게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절름발이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번 발언들을 보면서 저의 평소 언어 습관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해당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일상에서 무심결에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런 단어 쓰지 않나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단어를 듣고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성무님께서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얘기는 철딱선이 이거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아니요. 잘 보내야죠. 김은지 기자.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퇴근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송산 마도 일대 10km 구간 막히고 있고요. 넉넉히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정체도 그 사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신다면 안현 분기점과 송내 사이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17km 구간 정체고요. 김포에서 송내까지 가는데 50분이 조금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밀리다가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다시 정체입니다. 국회대로는 신월 여의 지하차도 인천 쪽이고요. 55분 정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도 차가 많은데요. 목동교에서 신월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오늘 특히 외곽 쪽의 정체가 심한데요. 성산대교에서 금천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안양천길 이동이 조금은 나아 보이지만 이곳도 목동교에서 고척교 쪽으로는 차가 많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통. 안진아서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디서 그렇게 급하게 바쁘게. 지난주에 제가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보다 고속도로 타는 것보다 수서역에서 타면 10에서 20%가 저렴하다는 꿀팁 알려드렸잖아요. 네, KTX 비싸다. 예, 근데 16개역밖에 못 가는 수서발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화요일 날 철도노조랑 철도통합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수서에서 수서발이랑 서울 용산발 KTX하고 SRT를 합치는 게 원칙인데 바로 합치는 게 어렵다면 KTX를 수서에서 출발시켜라. 그러면 노선이 수백 개가 갈 수가 있고 환승 할인도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수서에서 이미 광주가 4만 원으로 부산이 5만 2천 원으로 20%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KTX도 거기서 당연히 10에서 20% 저렴한 요금을 적용할 것이다. 이걸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죠. 박근혜 정권에서 철도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그게 좌절되니까 안 되니까 공기업을 분할시켜놨는데 KTX하고 SRT를 그걸 통합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쳐요. 양보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 편의를 보면 수서에서 지금 16군데밖에 못 가는데 수백 개역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KTX가 연결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도 빨라지고요. 요금도 10에서 20%가 저렴해진다. 네. 이거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랑 국토부에서 이번에 이거라도 하십시오. 총선 때 혼나셨는데 이런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예, 그래서
아침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또 철도 안전 캠페인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철도 노조 정말 응원해줘야 된다. 네. 요금 인하와 철도 안전. 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하는 걸 그분들이 앞장서 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화요일 날 다녀왔고요. 예.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고덕동의 그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그 택배 차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택배 차량 못 들어간대요. 벌써 3번 갔다 왔습니다. 네. 가서 제가 갈 때마다 저상 차량에 들어가 봅니다. 네. 지금 자꾸 지하로만 들어와라 그러고 지하로 들어가려면 거기가 높이가 2.3m로 제한돼 있어가지고 고상차량, 고탑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허리를 펴고 일할 수 있는 차량 못 들어가고 저상 차량만 들어와라는데 저상 차량은 실제 1m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업 공간이. 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허리를 완전히 숙여야 되고 머리까지 숙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200개, 400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지난주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서 분노하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러면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입구까지 배송하는 현장도 갔습니다. 그때도 일부 주민들이 좀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입구까지만 배송하느냐라고. 집 앞에까지. 예. 그리고 아니 집 앞에 못 오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데 막상 입구까지만 배송하고 가져가시라고 전화하니까 이제 이 택배 기사님한테 막 항의가 쏟아지고 약간의 뭐 정말 너무 심한 표현, 나쁜 사람 뭐 이런 표현까지 막 당하니까 이 기사님들이 일단 너무 그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고 힘들고요. 그다음에 기사님들은 어쨌든 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까지 가지고 가라니까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3번째 제가 항의 방문, 호수 방문을 갔는데 거기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까지 다시 가져다 드리겠다 하면서 수레 배송을 재개를 했어요. 택배원들이 지금 수레로 가져다. 예, 다시 입구까지 배송하다가 근데 입구 배송하는 2번째 기자회견 때는 지나가는 입주민 한 분인 거로 보이는데 그 택배 노조 선생님들한테 야 택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니 귀중한 노동하는 분한테 야 택배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그런 인식이 택배가 사라지고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을 안 하면 누가 손해냐면 그러니까요. 그 주민들이 손해네요. 주민들이 손해고 이 비대면 시대에 정말 또 본인들이 물건 사러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더 힘들게 발품 팔아서. 그래서 근데 아무튼 택배 노조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너무 항의도 많고 또 부담도 되니 일단은 수레 배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레 배송할 때 따라가 봤거든요. 그 아파트는 희한하게 5,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지름이 1km가 넘습니다. 경사로가 있어요. 네. 경사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평평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배, 3배로 힘든 거죠. 시간도 더 걸리고 걸음도 2-3배 걸리고 제가 그래서 갖고 다니잖아요. 이분들 저상 차량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켓도 만드셨고요. 20km. 하루에 20km를 손수로 날라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호소를 했는데 아직도 입주자 대표자에서 대화를 안 하고 계세요. 대화를 아예 안 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농성을 이제 우리 택배 노동자들하고 지역 시민단체 분들이 농성을 시작했는데 내일 항상 제가 이제 미리 예고드리잖아요. 입체적으로 내일 1시에 CJ 대한통운 본사로 택배 노조랑 택배 과로사 대책이랑 저희들이 이제 항의 방문 갑니다. 그 이유는 본사는 지금 가만히 이걸 보고 있을 상황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사가 그러면 차량 진입을 못하면 우리는 배송을 배달할 수가 없다. 예. 배송 불가 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자에서도 다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내일 1시에 저희가 CJ 대한통운이 지금 택배 시장 점유율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올바른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지어진 재건축 대규모 아파트들은 공원형 아파트라는 미명하에 실제 지상 차량을 지금 계속 금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아파트로도 이게 확산됩니다. 잘못하면. 택배 기사님들 죽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지상 차량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금지하면 우리는 배송을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우혜진님께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입장 바꿔 생각하기 그조차 안 하는 아파트 주민들 정말 안타깝고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항의하는 입주민만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포스트잇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투쟁, 과로사 근절 투쟁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포스트잇도 붙여놓은 분도 있었고요. 실제 지나가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하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 기사님들이 입구까지만 하고 정말 죄송한데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주자 대표자랑 입장이 다르다. 네. 택배 노동자들의 항의에 일리가 있다. 예.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자 회의 분들이 처음에 누구나 이런 잘못된 결정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상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 어떤 대안을 내세웠냐면요. 이 이야기 들으면 설득력 있을 거예요. 스쿨존이 지금 시속 30km 이하잖아요. 이분들이 시속 10km 이하로 다니겠다는 거예요. 기어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사실상.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그런 입구에서 받아달라는 겁니다. 실버 배송 요원이든 청년 알바 배송 요원이든. 그렇죠. 그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실제. 근데 이분들은 지금 상일역 그 전철역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와서 수레 배송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아파트 지을 때 택배 차량 주차 공간을 따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누가 되느냐? 아파트 이쁘게 못 들어오게 하고 추가적인 노동을 발생시키는 측이라면 당연히 입주자 대표가 비용을 50% 정도 내고 본사가 50%를 내면 됩니다. 실버 택배나 만약에 그러니까 실버 배송이나 그 청년 배송 요원을 새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럼 일자리도 늘어나잖아요. 알바 일자리도. 네. 그러니까 그 대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사코 지금 대화를 안 하면서 무조건 지하로만 들어오라는 건데. 입주자 대표들은 대화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갑질 아파트로 규정된 거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래서 택배노조 위원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갑질한 표현이 거슬렸으면 1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 이 택배노조에서 사과한다고 해도. 예, 대화는 하자. 그래서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강동구청 구청장 정책보좌관실에 전화를 드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 강동구청이 중재를 해야 된다. 대화에. 만약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돼서 정신 없을 수 있는데 옛날 그 직전 서울시 같아서는 벌써 뛰어들었겠죠. 갈등 조정하겠다고. 근데 서울시도 아무런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이고요. 목요일 날 내일은 본사로 저희가 항의 방문 가고 4월 22일 날은 강동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네.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1041님께서 네. 아파트 밖에다 보관함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것도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가 그런 대안들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리라오님께서는 그냥 걷기도 힘든데 술에 짐을 가득 싣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합니다. 안 되면 택배 불가 선포합니다. 선포 필요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예.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들께서 이번 사태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냐 노동 존중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갑질이나 행포가 관철되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만 더 좀 얘기해 주세요. 짧게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세금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일단은 쓰던데. 이것은 과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책이고요. 자, 우리가 세입자들이 지금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 거기에 세입자 몇 명이나 있는지 전세금 얼마인지 올세금 얼마인지 하나도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모르고 들어가죠.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르고 들어가죠. 이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세입자도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50% 가까이 세입자인데 언제까지 이분들 당하게 할 겁니까? 2년에서 살던 거 4년으로 살게 늘어난 것에 이어서 앞으로 모든 전월세 신고를 하면 거래를 하면 한 달 안에 신고해라는 겁니다. 네. 처벌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1년 동안은 과태료도 면제되고요. 너무 불성실하게 하면 과태료가 이제 나오는 거죠. 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오는 건데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전 과태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보는 게 임대나 임차인이 같이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임차인이 그냥 신고해도 되고 심지어는 공인중개사한테 임장 써주면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이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네. 오프라인 신고해도 되고 온라인 신고도 되고 특별히 양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서만 갖다 보여줘도 돼요. 계약서가 신고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세입자들도 정보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전월세 시세가 얼마인지도 파악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부나 지자체들도 주거복지 정책도 펼치기가 편하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벌써 이게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보수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네. 저는 정말 우리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좋지만 팩트는 지켜야 된다고. 전월세 신고제가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합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고 그냥 신고만 하는 거거든요. 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예.
그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예. 계약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오프라인에 갈 시간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끝까지 바삐면 공인중개사한테 임하면 됩니다. 아,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하네요. 예. 간단하네요. 이거 그리고 세금 올리는 거 아니죠? 예, 지금으로서는 이건 세금 정책이 아니고 세입자 보호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막 세금 나온다고 엄청 가짜 뉴스가 돌는데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1가구 1주택은 임대를 하더라도 세금이 안 나옵니다. 1가구 1주택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안 나오고 소득세가 안 나오고요. 2주택인 경우에도 전세는 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한 가구는 자기가 살고 한 가구는 전세해 주잖아요. 소득이 안 나오고 월세 때부터 소득세가 나옵니다. 2주택인 경우에도요. 2주택일 경우. 3주택인 경우에 이제 전세를 은행에 넣어줬을 때 이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는 개념으로 월세랑 합쳐갖고 세금이 나옵니다. 증세하고 상관이 없네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제 투명해져야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자면서요. 네. 이것은 진보의 문제,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의 문제잖아요. 나라 운영의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4년으로 연장한 거하고 이렇게 신고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이제 논란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 제도들은 너무 좋은 제도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생민생 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문 대통령 4.19의 김수영 씨, 왜 혁명은 고독한 것인가?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오늘은 4.19 혁명 61주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4.19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참배 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었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 인용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이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인류 비행체 화성 상공 처음 난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19일입니다. 19일 오후니까 지금 날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성으로 보낸 헬기 인제뉴어티호가 세계 최초로 지구 밖 행성에서 화성에서 동력 비행을 시도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이렇게 비행기로 하늘을 난 게 118년 전인데요. 지금 지구 밖에서 비행체를 띄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데, 나사는 비행 성공을 염원하는 뜻에서 라이트 형제 그 비행기의 한 조각을 인제뉴어티호에 이렇게 붙여 보냈다고 합니다.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2억 7,84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인류가 지금 자꾸 당기고 있습니다. 화성을 나는 헬기를 보내다니요. 와,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지구에서 생태계에 온전한 곳 3%뿐, 이조차 과대평가. 한겨레 기사인데요.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세계 조류 보호 조직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조직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 영양 때문에 동물 개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서식지가 파괴됐는데, 이 파괴를 모면하고 온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지구상의 3%도 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콩고, 시베리아, 툰드라 일부 지역만
일부 지역만 남아있고 500년 전 생물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동물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3% 정도만 온전하다고 한 이 평가도 실제로는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고 연구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 지구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물들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 건지, 보탬이 안 되는 건지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화 인사이드 루인에 수록된 곡인데요. 그린 그린 럭키 데이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Out in green, green rocky road, you promenade in green. Tell me who you love, tell me who you love. See that crow up in the sky, he don't walk, but he just fly, he don't walk, but he don't run, keep on flapping to the sun.